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누군가 택시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아가씨, 꿀잠 잤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술 냄새가 섞인 저속한 목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다. 한유리 28세는 지독한 피로감 속에서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강남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마감한 프로젝트. 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이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상황은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새벽 2시, 인적이 끊긴 한적한 사거리. 그들이 탄 모범 택시 앞을 번쩍이는 검은색 스포츠 세단 한 대가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셋이 낄낄거리며 내렸다. 그들은 누가 봐도 비싼, 그러나 천박한 취향의 명품 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봐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차 안 빼. 연로한 택시 기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는 경력 30년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식의 노골적인 시비는 오랜만이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기사를 완전히 무시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박동철이 택시 뒷좌석으로 다가와 유리창에 바짝 얼굴을 댔다.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유리를 훑었다. 이 시간에 혼자야 예쁘장하게 생겼네. 오빠들이랑 재밌는 데 가서 한 잔 더 할까? 그의 말에는 명백한 편견이 서려 있었다. 이 늦은 새벽에 강남에서 혼자 택시를 탄 여자. 그들의 머릿속에서 유리는 쉬운 여자 혹은 놀 줄 아는 여자로 멋대로 규정되었다. 유리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즉시 문잠금 버튼을 눌렀다. 철컥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남자들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어쭈문 잠그는 것 봐. 박동철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야, 내려. 오빠 말 안 들려. 좋은 말 할 때 내리라고. 그가 택시 문손잡이를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다. 덜컥, 덜컥 차체가 흔들릴 정도로 난폭한 움직임이었다. 다른 두 명의 남자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스마트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형님, 저 여자 쫄았어요. 표정 좀 봐. 완전 겁먹었네. 유리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찾았지만 극도의 긴장감에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택시 기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이보게. 젊은이들, 이거 엄연한 불법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네. 그가 위협적으로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박동철의 동료 중 하나가 즉시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쿵 하고 내리쳤다. 신고해봐. 영감. 이 차 번호판 안 보여. 신고해봤자 누가 먼저 달려오는지 내기할까. 그가 비웃으며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가리켰다. 특수하게 제작된 번호판 가리개가 희미하게 보였다. 저들은 애초에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류였다. 택시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이었다. 저런 종류의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 법과 상식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유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박동철은 그런 기사의 망설임을 비웃으며 다시 유리에게 시선을 돌렸. 그는 이제 웃음기를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10초 줄게. 네 발로 안 내리면 내가 저 유리창 깨고 널 끌어낼 거야. 그리고 저 늙은이 오늘 운전은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부와 배경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한다고 믿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유리는 공포로 숨이 막혔다. 안 돼. 제발.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무력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약하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던 순간들. 그녀는 더 이상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좁은 택시 뒷좌석에 갇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박동철의 동료가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창문에 바짝 들이댔다. 야, 울어보라고 특종이다. 특종 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마치 지옥의 소리처럼 택시 안을 가득 메웠다. 박동철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자오, 봐. 그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휴대폰에 잠금을 풀었다. 그녀는 112가 아닌 단축번호 1번에 저장된 이름을 바라보았다. 언니, 그 이름은 그녀에게 공포를 몰아내는 유일한 주문이자 동시에 가장 미안한 단어였다. 언니는 항상 자신을 지켜주었지만 그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 이런 사소한, 그러나 지금은 치명적인 문제로 또다시 언니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숫자를 세는 박동철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 박동철이 문손잡이를 더욱 세게 잡아당겼다. 그래. 네가 선택한 거다. 그가 다른 손으로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유리는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단 한마디의 목소리에 모든 긴장이 풀리는 동시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말해. 언제나처럼 낮고 침착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그 목소리였다. 언니. 나. 강남. 오후 사거리. 유리가 울먹이며 위치를 말하는 순간 박동철이 그 모습을 포착했다. 뭐야, 전현이 진짜 신고했어. 그가 격분하여 소리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주먹으로 택시 뒷좌석 유리창을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창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유리는 비명을 질렀다. 택시기사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박동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주먹을 들어 올렸다. 감히 날 무시해. 내년이 오늘 여기서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네가 부른 그 언니가 오기 전에 네 인생은 끝장날 테니까. 그의 광기 어린 눈이 유리를 고정했다. 칠흑 같은 절망이 유리를 덮치는 순간이었다. 유리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규칙적인, 마치 기계와도 같은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이 거리의 불량배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 시각, 강남의 사거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핵심, 지하 벙커비 1의 합동작전 지휘통제실 CCC. 이곳은 1년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군의 심장이었다.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공중, 해상, 지상 감시 자산에서 수집된 정보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현재 동해상 KADI셋 한국 방공식별구역 NLL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미확인 항적 포착, 분석 요원, 즉각 보고
바람. 제1목표 지점 타격 시뮬레이션 결과. 오차, 범위 0. 5% 이내. 양호. 팽팽한 긴장감 속 수십 명의 엘리트 장교들이 각자의 콘솔 앞에서 숨죽인 채 움직였다. 이 모든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중심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육군 소장 한유진.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장군이자 UDT-실과 707 특수임무단을 모두 거친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별명은 강철마녀 스틸 위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음 같은 표정과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다. 그녀는 현재 합동작 전본부의 핵심 보직인 작전부 사령관직을 맡고 있었다. 지금은 심야 정보 분석 회의를 직접 주관하는 중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스크린의 데이터를 쫓고 있었다. 3번 섹터. 데이터 갱신 속도가 2초 지연되고 있다. 담당관. 원인이 뭔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통제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담당 소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섰다. 송구합니다. 장군님, 위성 신호 간섭으로 인한 일시적. 그때였다. 통제실의 엄숙한 정적을 깨고 기묘한 진동음이 울렸다. 우웅, 우웅.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를 향했다. 그것은 한유진 장군의 작전 테이블 위에 놓인 개인용 암호화 위성 전화기였다. 그 전화기는 비일 벙커 내에서 유일하게 외부망과 개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녀의 직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지만 동시에 절대로 울려서는 안 되는 물건이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참모들이 숨을 멈췄다. 한유진 장군이 이 통제실에서 개인 전화를 받는 것은 그들이 이곳에 발령받은 이래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전쟁 발발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유진 역시 미간을 좁혔다. 그녀의 시선이 발신자 표시 화면에 닿았다. 우리 막내. 그 두 단어를 본 순간 강철 마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손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모든 보고가 중단되었다. 통제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말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존재의 절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언니. 나. 강남. 오후 사거리. 동생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저속한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차유리를 두드리는 폭력적인 소음이 함께 들려왔다. 뭐야, 전현이 진짜 신고했어. 감히 날 무시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귓가에 박힌 한마디. 네가 부른 그 언니가 오기 전에 내 인생은 끝장날 테니까.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유리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뚜뚜뚜 차가운 연결 종료음만이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한유진은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멈춰섰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녀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부관 김대위는 알아차렸다. 장군의 눈동자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지고 시베리아의 혹한 같은 살기가 어리고 있었다. 참모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전 테이블을 짚고 있던 반대쪽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단단한 합금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의 모서리가 그녀의 악력에 미세하게 우득 소리를 내며 찌그러졌다. 한유진은 고개를 들어 전면 스크린을 바라봤다. 김대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 장군님 부관이 칼같이 대답하며 달려왔다. 즉각 지휘 차량 대기시켜 서울 강남 오후 사거리 현 시간부로 해당 지역 상공의 모든 CCTV 및 감시 자산 접근 권한 B1 통제실로 이관한다. 그녀의 명령에 통제실이 즉각 반응했다. 데이터 이관 중입니다. 좌표 55 확인 현장 위성 영상 연결합니다. 거대한 스크린의 한쪽 구석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위성 열감지 영상이 뿌옇게 나타났고 곧이어 인근 빌딩의 고해상도 CCTV 화면이 확보되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택시를 가로막고 있는 장면. 그리고 3명의 남자가 택시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잡혔다. 한유진은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뻗어 동생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박동철의 모습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눌러왔던 분노가 희미하게 실려 있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 특임대 SDT의 즉각 연락, 5분 내 현장 도착, 상황 확보 명령, 실제 상황 코드 레디다. 저항 시 모든 수단 사용을 허가한다. 실제 상황이라는 단어에 김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테러 혹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최고 등급의 출동 명령이었다. 알겠습니다. 즉각 하달하겠습니다. 김대위가 경례를 붙이고 다급하게 콘솔로 달려갔다. 한유진은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전투복 상의를 집어들었다. 그 위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을 걸치며 통제실을 나섰다. 회의는 중단. 현 시간부로 작전 지휘권은 부지휘관에게 일임한다. 나는 현장으로 간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장병이 얼어붙은 채 경례를 올렸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의 사령관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다. 대체 어떤 미친놈들이 저 강철 마녀의 심기를 건드린 거지. 지하 벙커의 두꺼운 강철 문이 열리고 한유진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이미 경납고에서는 지휘 통제용 블랙호크 헬기의 로터가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돌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 동생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지옥 같은 사거리였다. 그녀가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단 5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박동철이 다시 한번 주먹을 내리쳤고 금이 갔던 택시 뒷좌석 유리창은 폭발하듯 산산조각이 났다. 니약 한유리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지만 유리 파편 조각들이 그녀의 뺨과 이마를 스치며 날카로운 통증을 안겼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부서진 창문을 통해 비명처럼 밀려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던 최소한의 방어막이 사라졌다. 이런 미친놈들 택시 기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운전석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는 비록 늙고 지쳤지만 자신의 차 안에서 승객이, 그것도 젊은 여성이 폭행당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당신들, 정말. 그가 박동철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옆에서 낄낄거리며 촬영하던 2명의 남자가 그를 가로막았다. 아이, 영감님, 왜 이래 좋은 구경 났는데. 한 놈이 기사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기사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놈들. 그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다른 놈이 그의 복부를 발로 찼다. 커헉 노 기사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가만히 있어. 늙은이면 늙은이답게. 험한 꼴 더 보기 싫으면. 그들은 쓰러진 기사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조롱했다. 박동철은 이 모든 것을 만족스럽다는 듯이 지켜보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부서진 창문 너머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한유리에게 있었다. 자, 이제 문도 열렸네. 그가 비웃으며 깨진 유리 조각들을 손으로 쳐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차 안으로 팔을 뻗어 유리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아악, 유리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오라고 했지. 내가. 박동철이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힘을 주었다. 싫어, 놔 놓으라고. 유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남은 손으로 그의 팔을 핥히고 때렸지만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한 듯한 남자의 완력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팔뚝에 붉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인연이 감히. 박동철의 눈이 분노로 충혈되었다. 그는 유리의 뺨을 손바닥으로 세차게 내리쳤다. 짝 하는 파열음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유리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잠시 하얗게 변했다. 공포가 그녀의 전신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흐. 유리는 울음조차 제대로 터뜨리지 못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택시 좌석 시트를 붙잡고 버텼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조금씩 지옥 같은 차 밖으로 끌려 나가고 있었다. 재밌네. 힘 한번 써봐. 박동철의 동료들이 쓰러진 기사를 밟은 채 이 광경을 계속해서 촬영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형님, 파이팅. 머리채 다 뽑아버려요.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다. 길 건너편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방금 막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대리운전 기사.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보았지만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저 검은색 외제차와 난폭한 남자들. 엮여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혹은 몰래 휴대폰으로 112 문자 신고를 보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한유리에게는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언니에게 전화를 건 지 얼마나 지났을까? 3분, 4분,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이대로 끝나는 걸까라는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 박동철은 그녀의 저항이 거세자 더욱 난폭해졌다. 그는 아예 차문을 열어젖히려 했지만 유리가 안에서 필사적으로 잠금 장치를 붙들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년이. 박동철은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유리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고 대신 부서진 창문 틈으로 상반신을 억지로 밀어 넣었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꺼내주마. 그의 술 냄새와 역겨운 향수 냄새가 좁은 택시 안을 가득 채웠다. 유리는 공포에 질려 뒷좌석 반대편으로 몸을 밀착했다. 저리가 오지 마. 그녀가 발로 그의 가슴을 찼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잡았다. 요년. 그가 섬뜩하게 웃으며 그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유리는 좌석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왔고 그녀의 상반신이 부서진 유리 조각들 위로 쓸려 나갔다. 안 돼.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갰는 듯했다. 아니, 더 거대한 소음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끼이. 아스팔트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 그리고 심장을 울리는 육중한 엔진 소리. 부웅. 박동철과 그의 동료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리를 촬영하던 휴대폰 불빛이 새로운 대상을 비췄다. 어둠 속에서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두 대의 거대한 검은색 SUV 차량이 나타났다. 번호판조차 없는 무광 검은색으로 도색된 민간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위압적인 차량이었다. 두 대의 SUV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검은색 세단과 택시를 완벽하게 포위하는 형태로 급정지했다. 한 대는 박동철의 세단 앞을, 다른 한 대는 택시의 뒤를 가로막아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현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박동철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렸다. 뭐야? 씨발. 그는 택시 안에서 몸을 빼내며 욕설을 내뱉었다. 쓰러진 택시 기사를 괴롭히던 두 놈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경찰인가 아닌데 경찰차가 저렇게 생겼나. 정적이 흘렀다. 오직 두 대의 SUV에서 흘러나오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만이 사거리를 가득 채웠다. 한유리는 끌려 나오다만 어정쩡한 자세로 숨을 헐떡이며 빛이 쏟아지는 SUV를 바라보았다. 철컥, 기계가 맞물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두 대의 SUV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육중한 SUV의 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잘 연마된 무기가 칼집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기계적이었다. 4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검은색 바지와 방탄조끼가 내장된 듯한 전술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군인이나 경찰 특유의 표식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경호원이나 사설 용병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2명씩 줄을 이뤄 택시와 검은색 세단의 양쪽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고 그들의 시선은 주변의 모든 사물을 1초 만에 훑고 지나갔다. 그들은 박동철 일행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위협 요소 제거와 경호 대상 확보인 듯 보였다. 공기 중에 날카로운 금속성의 긴장감이 퍼져나갔다. 뭐야? 저 새끼들은 깡패들인가? 박동철의 동료 중 하나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쓰러진 택시 기사를 밟고 있던 발에서 힘이 풀렸다. 박동철 역시 택시에서 몸을 완전히 빼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새로운 등장인물들을 쳐다봤다. 술 기운이 조금 가시는 듯 했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야, 야 너희.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SUV의 뒷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유진이 내렸다. 그녀는 비일 통제실에서 회의를 주관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전투화, 그리고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전투복, SUV의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역광으로 비치면서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은빛별, 소장 계급장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의 신임을 상징하는 수십만 군인의 정점에 선 자만이 허락받는 무게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강철 마녀라는 별명처럼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무표정 속에서 두 눈만이 얼음 밑을 흐르는 급류처럼 격렬한 분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박동철 일행을 짐승이나 길가의 돌멩이 보듯 완전히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부서진 택시 창문 너머에서 공포와 고통,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채 울고 있는 동생 한유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뚜벅, 뚜벅.
그녀의 전투화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가 그 어떤 고함 소리보다 더 위압적으로 사거리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박동철의 바로 앞을 지나쳤지만 박동철은 감히 그녀를 막아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을 죽였을 뿐이다. 한유진은 택시 문을 열었다. 그녀는 유리 파편으로 엉망이 된 좌석을 무시하고 떨고 있는 동생의 앞에 섰다. 유리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세상 누구도 들을 수 없었던 미세한 떨림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언니. 흑. 언니. 유리는 언니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참고 있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다.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런 험한 꼴을 보이고 말았다는 미안함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한유진은 말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전투복 상의를 벗었다. 그녀의 안에는 군용 반팔 셔츠가 받쳐 입혀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두꺼운 전투복 재킷을 유리 파편에 긁히고 옷이 찢어진 동생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재킷이 유리의 몸을 감싸자 비로소 유리의 격렬한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가 동생의 머리를 가볍게 쓸어주었다. 그제야 박동철은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발 아래 있던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집단에게 보호받는 이 상황이 참을 수 없었다. 게다가 자신을 유령 취급하는 저 계급장 달린 여자의 태도는 그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그는 아직 저 은색 별 2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그것이 진짜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야, 아줌마, 그가 술기운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지금 영화 촬영에 군복 입고 코스프레 하는 거냐고. 당장 그 옷 안 벗어. 그가 한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다가왔다. 여긴 군대가 아니야. 민간인이래. 박동철이 한유진에게 2걸음 이상 접근하기 전이었다. 닭. 산처럼 버티고 서 있던 4명의 경호원 중 하나가 소리 없이 박동철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박동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재킷 아래로 드러난 몸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는 어떤 위협적인 동작도 취하지 않았다. 그저 길을 막고 감정이 없는 눈으로 박동철을 내려다 보았을 뿐이다. 뭐야? 이 새끼는 안 비켜. 박동철이 경호원의 가슴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경호원의 몸에 닿기도 전에 경호원이 품 안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내 펼쳐 보였다. 그것은 박동철의 눈앞 10cm 거리까지 다가왔다. 지갑 안쪽에는 홀로그램이 박힌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신분증 한가운데 강철 마녀의 무표정한 증명 사진 옆에 선명한 글자들이 박혀 있었다. 육군 소장 한유진,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경호원이 기계처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육군 소장 한유진 장군님이시다. 그의 목소리는 사거리 전체에 울릴 만큼 명확했다. 현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장. 그 단어가 박동철의 뇌리에 박혔다. 술기운이 1초 만에 날아갔다. 장별 2개 여자가 전현희. 경호원은 박동철의 얼어붙은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판결을 내리듯 말을 이었다. 현 시간부로 당신들을 민간인에 대한 특수 폭행 및 상해, 차량 파손, 그리고 군 최고 지휘계통에 속하는 장성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협박 혐의로
군형법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체포 박동철의 동료 중 하나가 기겁하며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이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인 파열음이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영화 촬영도 코스프레도 아니었다. 그들은 진짜 장군을 건드렸다. 그 두 글자는 박동철의 뇌리에 박힌 거대한 쇳덩이와 같았다. 술기운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가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날뛰던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군대라는 조직에서 별이 의미하는 것을 그가 모를 리 없었다. 그의 아버지, 박 회장이 그 별 하나 달아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다녔던가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충격은 단 3초를 넘기지 못했다. 그의 뇌가 지난 30년간 쌓아 올린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찬 뇌가 이 비현실적인 정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경호원의 신분증에서 천천히 동생을 감싸 안고 있는 한유진에게로 옮겨갔다. 여자였다. 아무리 봐도 자신보다 체구도 작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을 한 여군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실소였다. 푸하하 이내 그것은 광기 어린 폭소로 변했다. 소장 저 여자가 지금 나랑 장난해. 박동철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그의 동료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섰다가 이내 박동철의 웃음에 동조했다. 형님, 저거 뭐예요? 요즘은 군인 사칭하는 것도 스케일이 다르네요. 별 2개. 내가 별 셋도 아는데 저런 여자는 처음 보네. 그들의 머릿속에 여성 장군이라는 개념은 존재했지만 그것은 뉴스에서나 보던 혹은 행정직이나 간호병과 출신의 나이 지긋한 여성일 뿐이었다. 이렇게 젊고 그것도 전투복을 입고 특수전 사령부의 부사령관이라는 타이틀을 단 여자는 그들의 상식 밖이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가짜야. 박동철이 웃음을 뚝 그치고 경호원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경멸과 분노가 어렸다. 어디서 이런 고물 신분증을 주워와서 사기를 쳐. 너희 지금 누굴 상대로 장난질인지 알아. 그는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진짜 위기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아버지의 권력을 꺼내 들었다. 너희 하늘건설 박 회장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우리 아버지야. 그가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내가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너희 같은 가짜 군인 놈들 싹 다 군사 법원에 쳐넣을 수 있어. 군인 사칭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본데.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신이 피해자인 상황으로 역전시키려 발악했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민간인 폭행 현장 방해했어. 전현이 먼저 우리한테 꼬리 쳤다고 안 그래? 그가 동료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맞습니다. 형님, 저 여자가 먼저 유혹했어요. 저 영감탱이가 먼저 덤볐고요. 완벽한 거짓말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통할 것이라 믿었다.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어왔으니까. 박동철은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유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야, 아줌마. 코스프레는 이제 그만하고 그 옷 벗어. 그리고 네가 뭔데 내 여자를 데려가려고 해, 전현. 내일 아침까지 나랑 같이 있기로 했어. 그는 한유진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다가갔다.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그의 무지함과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 지렌 키나러 랑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은 여전히 그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공포에 떠는 동생, 유리를 진정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눈 감아. 유리야. 1분만, 1분만 감고 있어. 아무것도 보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살기는 박동철 같은 하찮은 인간은 감지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박동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술 기운, 약 기운, 그리고 자신의 권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폭발했다. 이 개 같은 년이 감히 날 무시해.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여군 나부랭이가 어딜 감히 장군 행세야.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고 군대에서는 커피나 타는 거. 그는 자신의 편견을 여과 없이 토해내며 손을 번쩍 들었다. 그의 목표는 한유진의 뺨이었다. 어떻게든 저 무표정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죽어. 그가 손을 휘두르며 한유진에게 달려들었다. hành động khiêu khích vật lý. 그리고 그 순간 박동철의 두 동료도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은 형님이 공격을 시작하자 본능적으로 자신들을 가로막고선 두 명의 경호원에게 덤벼들었다. 비켜. 이 새끼들아. 그들은 수적 우위를 믿었다. 셋이 동시에 덤비면 저 4명의 경호원과 여자 하나쯤은 제압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그것은 그들이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치명적이고 마지막 실수가 될 터였다. 사거리에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의 실이 툭 하고 끊어졌다. 시간은 찰나의 순간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듯했다. 한유진을 향해 날아오는 박동철의 손바닥, 그리고 그 손바닥을 바라보는 한유진의 차가운 눈동자. 그녀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의 중심이 미세하게 낮아졌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자세였다. 박동철의 손바닥이 한유진의 뺨을 향해 날아오는 그 찰나. 시간은 끈적한 젤리처럼 늘어졌다. 박동철의 광기 어린 눈, 그 뒤에서 환호하는 동료들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비추는 SUV의 헤드라이트 불빛. 그 모든 것이 한유진의 눈에는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처럼 느리게, 그리고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UDT-1과 707 특임단의 혹독한 대테러 훈련을 거치며 그녀의 몸은 회피가 아닌 요격을 먼저 기억하도록 길들여져 있었다. 박동철의 손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 불과 몇 인치 전 한유진의 몸이 움직였다. 아니, 그녀의 몸 전체가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녀의 오른손만이 마치 코브라가 먹이를 낚아채듯 튀어올랐다. 그녀의 손은 박동철의 손바닥을 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날아오는 박동철의 손목 아랫부분을 정확하게 감싸 쥐었다. 그것은 잡는 그레이스프 행위라기보다는 쇠붙이가 달라붙는 럭행 위에 가까웠다. 박동철은 자신의 팔이 갑자기 허공에서 멈추는 감각에 당황했다. 그의 의문은 다음 5초 만에 끔찍한 고통으로 바뀌었다. 한유진은 그의 손목을 잡은 채 몸을 반바퀴 회전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지만 그 결과는 강철처럼 파괴적이었다. 그녀는 박동철의 팔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의 어깨를 받침점으로 이용했다. 전형적인 합기도의 관절 꺾기 암발 기술이었지만
그녀의 시전은 교본에 나오는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우드득 살과 뼈가 뒤틀리는 둔탁한 소리가 자동차 엔진 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박동철의 팔꿈치 관절이 인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 각도를 넘어 반대 방향으로 꺾여버렸다. 술 기운과 광기로 가득 찼던 그의 비명은 순수한 고통과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팔이 고무처럼 뒤틀린 것을 내려다보며 뇌가 이 상황을 인지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아니, 한유진이 그의 팔을 꺾어내리자 그의 몸이 저항할 수 없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처박혔다. 그가 경멸했던 커피나 타야 할 그 여자의 가느다란 팔 하나에 의해 건장한 자신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구겨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강철 마녀가 전장에서 수없이 사용했던 최소한의 힘으로 적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특수전 기술이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걸린 시간. 단 3초. 그리고 박동철의 비명이 터져나오던 바로 그 순간. 나머지 2명의 동료들도 자신들의 운명을 맞이했다. 그들은 형님이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자신들을 막아선 2명의 경호원에게 야수처럼 달려들었다. 죽어. 이 새끼들아. 한 놈이 경호원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경호원은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하는 동시에 한 걸음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단련된 손날로 남자의 목 측면, 경동맥동 카로티드 시누스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이것은 상대를 죽이는 기술이 아닌 뇌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즉각적인 실신을 유도하는 경찰 특공대 및 SDT의 기본 제압술이었다. 남자는 억 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을 흰자 위로 뒤집은 채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다. 마치 전원이 꺼진 로봇처럼 마지막 남은 한 놈은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잠시 멈칫했다. 그 공포가 그의 다음 동작을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2번째 경호원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남자는 살기 위해 발악하며 경호원에게 달려들어 허리를 잡으려 했다. 전형적인 길거리 싸움꾼의 방식이었다. 경호원은 그가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을 허용했다. 그리고는 남자의 등을 감싸 안는 동시에 자신의 다리를 남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었다. 완벽한 유도식 허리 후리기 오고씨 자세였다. 경호원은 자신의 무게 중심을 이용해 남자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꽂았다. 헉. 남자는 숨이 막히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경호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남자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리고 무릎으로 등의 중심을 찍어 눌렀다. 동시에 그의 손에는 이미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가 들려 있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양손은 등 뒤로 단단히 결박되었다. 박동철이 비명을 지르고 첫 번째 동료가 기절하고 2번째 동료가 제압당하기까지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데 걸린 시간은 총 45초가 채 되지 않았다. The Cider Moment. 45초 전. 이곳은 3명의 포식자가 1명의 먹잇감을 유린하는 지옥이었다. 45초 후. 이곳은 절대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처형장이 되었다. 사거리에는 오직 한 사람의 절규만이 울려 퍼졌다. 내 팔이 박동철은 완전히 부러져 너덜거리는 자신의 오른팔을 붙잡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뒹굴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눈물과 콧물, 침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는 여전히 그를 단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고 있었다. 한유진은 자신의 손을 가볍게 털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만진 사람처럼 두 명의 경호원은 임무를 완수하고 마치 그림자처럼 다시 한유진의 양옆으로 돌아와 섰다. 그들은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고 복장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들의 임무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압이었고 통제였다. 길 건너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었다. 쓰러져 있던 택시 기사는 고통도 잊은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경외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오늘 신화 속의 여전사를 목격했다고 생각했다. 한유진은 드디어 고개를 돌려 바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박동철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그녀의 눈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박동철을 내려다보며 아까 박동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여자는 커피나 타야 한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박동철의 고막에는 천둥처럼 박혔다. 그 커피, 지금 네가 지옥에서 마시게 될 것 같군. 그녀는 박동철의 경멸 어린 편견을 압도적인 실력과 지독한 모멸감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것이 강철마녀 한유진이 적에게 베푸는 정의이자 처벌이었다. 사거리의 공기는 이제 피냄새 대신 압도적인 권력의 냄새로 가득 찼다. 45초간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박동철과 정신을 잃고 쓰러진 동료, 그리고 케이블 타이에 결박된 채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는 마지막 한 놈만이 남아 있었다. 한유진의 4명의 경호원 707 경호대는 그들을 미동도 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한유진은 바닥에서 뒹구는 쓰레기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다시 동생 유리를 바라보았다. 유리는 언니의 전투복 재킷을 뒤집어 쓴 채 여전히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경외감이 어리고 있었다. 유리야. 한유진이 다시 한번 불렀다. 정말 다 끝났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이 아닌 두껍고 투박한 검은색의 군용 위성 전화를 꺼냈다. 이 전화기는 대한민국 전역, 심지어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국방부의 암호화된 위성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그녀의 직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 어떤 인사말도 ARS 안내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묵직한 침묵만이 흘렀다. 여기는 강철 마녀. 그녀의 목소리는 B1 통제실에서와 같이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수도 방위사령부 헌병특임대 SDT 지휘부. 즉각 연결해. 그녀는 신원을 밝히는 대신 명령을 내렸다. 잠시 후 1초도 되지 않아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휘부입니다. 장군님, 명령 하달 대기 중입니다. 한유진은 바닥에 박동철을 힐끗 내려다보며 말했다. 현 시간부로 강남 5호 사거리, 코드 레드 상황 종료, 오염구역 확보 및 처리반 즉각 파견 요망. 그녀는 군사 용어로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했다. 오염구역이란 방금 전 박동철 일당이 점거했던 이 사거리를 의미했다. 용의자 3명, 주범 1명, 팔골절 중상, 공범 1명, 경동맥 가격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 공범 1명, 재압 후 결박 완료, 모두 생명엔 지장 없음. 그녀의 보고는 마치 병원의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고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분노 속에서도 그녀는 살상이 아닌 무력화를 정확히 실행한 것이다. 수화기 너머의 SDT 지휘관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다. 알겠습니다. 즉각 출동하겠습니다. 용의자들의 혐의는 무엇입니까? 장군님, 혐의. 한유진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녀의 시선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원망스럽게 노려보는 박동철과 마주쳤다. 민간인에 대한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차량, 송괴,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현행 작전 중인 장성급 장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접적 모욕죄, 군형법에 의거, 민간인일지라도 엄중히 다룰 것. 이 마지막 한마디는 박동철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민간 경찰이 아닌 군 헌병대, 그것도 SDT가 이 사건을 맡게 된다는 의미였다. 명령 숙지했습니다. 5분 내 현장 도착하겠습니다. 충성,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한유진은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위성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5분. 그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유시간이 될 터였다. 그때 바닥에서 신음하던 박동철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웃기지 마. 헌병대 씨발. 너희 아버지가 가만 안 둬. 네. 내 전화기. 당장 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야.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다. 한유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그러나 지독하게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버지를 찾아야지. 그녀는 자신의 경호대장이자 부관인 김대위를 바라보았다. 김대위. 네? 장군님. 하늘건설 박 회장. 개인 직통번호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위는 즉시 자신의 암호와 단말기를 꺼내 몇 번 조작하더니 화면을 한유진에게 보여주었다. 비1통제실과 연결된 그들의 정보망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모든 사적인 정보까지 꿰뚫고 있었다. 한유진은 다시 위성 전화를 꺼내 화면에 뜬 번호를 눌렀다. 뚜루루르, 뚜루루르. 꽤 오랫동안 신호가 갔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마침내 잠에 잔뜩 취한 그러나 권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새벽에 하늘건설 박영수 회장. 한유진은 질문이 아닌 확인의 말을 던졌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순간 잠이 확 깬 듯했다. 이 시간에 이 알 수 없는 번호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 그런데 누구요? 육군 소장. 한유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박 회장은 즉시 잠에서 깨어났다. 재계에서 그가 강철 마녀 한유진의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고 그 어떤 타협도 통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격으로 유명했다. 한 장군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새벽에 혹시 국가적인 무슨 일이라도. 박 회장의 목소리는 아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국가적인 일은 아닙니다. 박 회장. 한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 아들에 대한 일입니다. 네, 제 아들이라니요. 동철이 말입니까? 당신 아들. 박동철. 한유진의 목소리에는 단 1g의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방금 전 강남 오사거리에서 내 동생을 택시에서 끌어내려
납치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군님? 무슨 오해는 없습니다. 한유진은 그의 변명을 허용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고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박동철을 내려다보았다. 날 커피나 타는 년이라고 부르며 내게 폭행을 시도했죠. 컹.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박 회장이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거나 혹은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놓친 소리일 것이다. 장군님,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놈이 미쳤습니다. 제가 당장 오실 필요 없습니다. 박 회장. 한유진이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당신 아들은 지금 팔이 부러진 채 당신을 애타게 찾으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도 방위사령부 헌병특임대 SDT로 이송될 겁니다. 헌병대라니요. 장군님, 그건 민간인. 내 동생을 공격한 것은 민간 법원으로 가겠죠. 하지만 날 공격한 것은 군법으로 다스릴 겁니다. 한유진은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아, 그리고 박 회장, 당신 아들, 과거 병역비리 혐의로 내사 중이던 기록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를 넘어선 맨몬의 통보였다. 병역비리, 대한민국 상류층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그것을 현역 특수전사령부 장군이 직접 파헤치겠다는 선언이었다. 장군님, 제발 그것만은. 제가 모든 것을. 박 회장의 애걸복걸하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하지만 한유진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박동철은 자신을 향해 차갑게 웃는 한유진과 그녀가 끊어버린 전화기를 번갈아 보며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를 부르는 대신 끔찍한 절망감에 울부짖었다. 그때 멀리서부터 육중한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SDT가 도착한 것이다. 한유진은 이 모든 소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아직도 공포와 고통에 떨고 있는 택시 기사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군인들이 다가오자 자신도 연루될까봐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한유진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박 회장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제 동생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저들이 기사님을 폭행할 때 끝까지 승객을 보호하려 하신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택시 기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선생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군이 의무를 다할 차례입니다. 그녀는 품에서 명함 대신 국방부 법무실 직통 연락처가 적힌 작은 카드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오늘 입으신 모든 피해, 정신적 충격, 그리고 파손된 택시, 모두 국가가 책임지고 최고 수준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이 카드로 연락하시면 최고의 변호인단이 선생님의 모든 법적 절차를 지원할 겁니다.
잠시 후 헌병대에서 진술을 요청할 테니 그저 보신 그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택시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는 자신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군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자신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여 장군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력하고도 올바른 공권력의 모습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 사이 SDT의 검은색 군용 트럭들이 현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그들은 민간 경찰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적진을 소탕하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통제했다. 장군님께 경례 충성 현장 확보 완료했습니다. SDT 대원들은 즉각 의료용 들 것을 가져와 울부짖는 박동철을 거칠게 눕히고 결박했다. 기절한 놈과 이미 결박된 놈도 가축처럼 트럭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범죄자를 향한 그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최고 지휘관 중 하나를 모욕한 자들에 대한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한유진은 동생 유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리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영화를 보듯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가자. 유리야. 집에 가야지. 그녀는 유리를 자신의 지휘용 SUV 뒷좌석에 태웠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한유진은 SDT 대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흔적 하나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소독할 것 명심하겠습니다. 육중한 SUV의 문이 닫히고 차는 붉고 푸른 군경의 경광등이 번쩍이는 지옥도를 뒤로 한 채 조용히 새벽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진정한 정의와 처벌이 이제 막 시스템에 의해 시작되고 있었다. 사거리의 공기는 이제 피 냄새 대신 압도적인 권력의 냄새로 가득 찼다. 45초간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박동철과 정신을 잃고 쓰러진 동료, 그리고 케이블 타이에 결박된 채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는 마지막 한 놈만이 남아 있었다. 한유진의 4명의 경호원, 707 경호대, 은 그들을 미동도 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한유진은 바닥에서 뒹구는 쓰레기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다시 동생 유리를 바라보았다. 유리는 언니의 전투복 재킷을 뒤집어 쓴 채 여전히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경외감이 어리고 있었다. 유리야. 한유진이 다시 한번 불렀다. 정말 다 끝났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이 아닌 두껍고 투박한 검은색의 군용 위성 전화를 꺼냈다. 이 전화기는 대한민국 전역, 심지어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국방부의 암호화된 위성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그녀의 직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 어떤 인사말도 ARS 안내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묵직한 침묵만이 흘렀다. 여기는 강철 마녀. 그녀의 목소리는 비일 통제실에서와 같이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특임대 SDT 지휘부. 즉각 연결해 그녀는 신원을 밝히는 대신 명령을 내렸다. 잠시 후 1초도 되지 않아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휘부입니다. 장군님, 명령 하달 대기 중입니다. 한유진은 바닥의 박동철을 힐끗 내려다보며 말했다. 현 시간부로 강남 5호 사거리. 코드 레드, 상황 종료.
오염구역 확보 및 처리반 즉각 파견 요망. 그녀는 군사 용어로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했다. 오염구역이란 방금 전 박동철 일당이 점거했던 이 사거리를 의미했다. 용의자 3명, 주범 1명, 8골절 중상, 공범 1명, 경동맥 가격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 공범 1명, 제압 후 결박 완료, 모두 생명엔 지장 없음. 그녀의 보고는 마치 병원의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고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분노 속에서도 그녀는 살상이 아닌 무력화를 정확히 실행한 것이다. 수화기 너머의 SDT 지휘관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다. 알겠습니다. 즉각 출동하겠습니다. 용의자들의 혐의는 무엇입니까? 장군님, 혐의. 한유진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녀의 시선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원망스럽게 노려보는 박동철과 마주쳤다. 민간인에 대한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차량 손괴,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현행 작전 중인 장성급 장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접적 모욕죄, 군형법에 의거, 민간인일지라도 엄중히 다룰 것. 이 마지막 한마디는 박동철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민간 경찰이 아닌 군 헌병대, 그것도 SDT가 이 사건을 맡게 된다는 의미였다. 명령 숙지했습니다. 5분 내 현장 도착하겠습니다. 충성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한유진은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위성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5분. 그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유시간이 될 터였다. 그때 바닥에서 신음하던 박동철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웃기지 마. 헌병대 시발. 너희 아버지가 가만 안 둬. 네. 내 전화기. 당장 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야.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다. 한유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그러나 지독하게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버지를 찾아야지. 그녀는 자신의 경호대장이자 부관인 김대위를 바라보았다. 김대위. 네. 장군님. 하늘건설 박 회장. 개인 직통 번호.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위는 즉시 자신의 암호화 단말기를 꺼내 몇 번 조작하더니 화면을 한유진에게 보여주었다. 비일 통제실과 연결된 그들의 정보망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모든 사적인 정보까지 꿰뚫고 있었다. 한유진은 다시 위성 전화를 꺼내 화면에 뜬 번호를 눌렀다. 또르르르, 또르르르. 꽤 오랫동안 신호가 갔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마침내 잠에 잔뜩 취한, 그러나 권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새벽에 하늘건설 박영수 회장. 한유진은 질문이 아닌 확인의 말을 던졌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순간 잠이 확 깬 듯했다. 이 시간에 이 알 수 없는 번호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 그런데 누구요? 육군소장. 한유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박 회장은 즉시 잠에서 깨어났다. 재계에서 그가 강철마녀 한유진의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고 그 어떤 타협도 통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격으로 유명했다. 한 장군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새벽에 혹시 국가적인 무슨 일이라도. 박 회장의 목소리는 아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국가적인 일은 아닙니다. 박 회장, 한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 아들에 대한 일입니다. 네, 제 아들이라니요, 동철이 말입니까? 당신 아들. 박동철. 한유진의 목소리에는 단 1g의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방금 전 강남 5호 사거리에서 내 동생을 택시에서 끌어내려 납치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군님, 무슨 오해가? 오해는 없습니다. 한유진은 그의 변명을 허용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고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박동철을 내려다보았다. 날 커피나 타는 년이라고 부르며 내게 폭행을 시도했죠. 콩.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박 회장이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거나 혹은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놓친 소리일 것이다. 장군님,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놈이 미쳤습니다. 제가 당장 오실 필요 없습니다. 박 회장, 한유진이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당신 아들은 지금 팔이 부러진 채 당신을 애타게 찾으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도 방위사령부 헌병특임대 SDT로 이송될 겁니다. 헌병대라니요. 장군님, 그건 민간인. 내 동생을 공격한 것은 민간 법원으로 가겠죠. 하지만 날 공격한 것은 군법으로 다스릴 겁니다. 한유진은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아, 그리고 박 회장. 당신 아들 과거 병역비리 혐의로 내사 중이던 기록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를 넘어선 멸문맨문의 통보였다. 병역비리, 대한민국 상류층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그것을 현역 특수전사령부 장군이 직접 파헤치겠다는 선언이었다. 장군님, 제발 그것만은 제가 모든 것을. 박 회장의 애걸복걸하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하지만 한유진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또 박동철은 자신을 향해 차갑게 웃는 한유진과 그녀가 끊어버린 전화기를 번갈아 보며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를 부르는 대신 끔찍한 절망감에 울부짖었다. 그때 멀리서부터 육중한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SDT가 도착한 것이다. 한유진은 이 모든 소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아직도 공포와 고통에 떨고 있는 택시 기사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군인들이 다가오자 자신도 연루될까 박업에 질린 표정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한유진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박 회장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제 동생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저들이 기사님을 폭행할 때 끝까지 승객을 보호하려 하신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택시 기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닙니다. 선생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군이 의무를 다할 차례입니다. 그녀는 품에서 명함 대신
국방부 법무실 직통 연락처가 적힌 작은 카드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오늘 입으신 모든 피해, 정신적 충격, 그리고 파손된 택시, 모두 국가가 책임지고 최고 수준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이 카드로 연락하시면 최고의 변호인단이 선생님의 모든 법적 절차를 지원할 겁니다. 잠시 후 헌병대에서 진술을 요청할 테니 그저 보신 그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택시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는 자신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군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자신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여장군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력하고도 올바른 공권력의 모습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 사이 SDT의 검은색 군용 트럭들이 현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그들은 민간 경찰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적진을 소탕하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통제했다. 장군님께 경례 충성, 현장 확보 완료했습니다. SDT 대원들은 즉각 의료용 들것을 가져와 울부짖는 박동철을 거칠게 눕히고 결박했다. 기절한 놈과 이미 결박된 놈도 가축처럼 트럭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범죄자를 향한 그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최고 지휘관 중 하나를 모욕한 자들에 대한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한유진은 동생 유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리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영화를 보듯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가자. 유리야. 집에 가야지. 그녀는 유리를 자신의 지휘용 SUV 뒷좌석에 태웠다. 차문이 닫히기 직전 한유진은 SDT 대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흔적 하나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소독할 것 명심하겠습니다. 육중한 SUV의 문이 닫히고 차는 붉고 푸른 군경의 경광등이 번쩍이는 지옥도를 뒤로 한 채 조용히 새벽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진정한 정의와 처벌이 이제 막 시스템에 의해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폭풍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한유진 소장이나 박영수 회장의 전화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밤 멀리서 두려움에 떨며 이 모든 광경을 몰래 촬영했던 이름 모를 대리운전 기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스마트폰이었다. 새벽 4시 강남 사거리. 리얼 특전사 여장군 vs 재벌 3세 양아치 충격 택시에서 여자 끌어내리던 조폭들. 45초 만에 전멸시킨 영상.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영상은 짧고 흐릿했다. SUV의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인물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영상은 그 어떤 고화질 영화보다도 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부서진 택시, 위협하는 남자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SUV들. 결정적으로 전투복을 입은 한 여성이 압도적인 기술로 거구의 남성을 꺾어 내동댕이 치는 장면. 그리고 그녀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나머지 일당을 제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영상들은 클리앙, FM 코리아, DC 인사이드 등 대한민국의 모든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처음 네티즌들의 반응은 주작 아니냐, 영화 촬영 현장이다 라며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영상 속 인물들의 움직임은 연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살벌하고 효율적이었다. 저거 관절 꺾는 거 진짜 부러진 거 같은데. 두 번째 남자는 맞지도 않았는데 쓰러지네 뭐냐.
저 검은색 SUV. 번호판도 없는데 분위기 미쳤다. 논쟁이 격화되던 중 밀리터리 갤러리의 한 유저가 결정적인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흐릿한 영상을 수십 번 프레임 단위로 돌려보며 여성이 입은 전투복의 패치와 어깨의 계급장을 확대 분석했다. 속보 영상 속 여군. 전설의 강철 마녀 한유진 소장인 것 같다. 그 게시물은 폭탄이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군 관련 커뮤니티가 폭발했다.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미쳤다. 진짜 한유진 장군이라고. UDT SEL 50차 수료. 707 특임단 최연소 팀장. 여성 최초의 특수전 사령부 장성. 그 전설이 왜 강남 사거리에. 저 경호원들. 자세 보니까 707 대테러 경호대 맞네. 강철 마녀의 직속 부대. 정보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네티즌 수사대는 즉각 박동철의 검은색 세단 번호판을 조회했고, 물론 가려져 있었지만 영상의 다른 각도에서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그 소유주가 하늘건설의 박영수 회장 아들 박동철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박동철이 과거 병역 비리 의혹으로 내사를 받다가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기사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상황은 재벌 3세의 단순 갑질에서 병역 비리 재벌 3세, 현역 특수전 사령부 장성 폭행 미수라는 국가 안보 차원의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언론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늘건설은 거대한 광고주였고 국방부는 그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대였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오전 9시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이례적으로 정식 브리핑이 열렸다. 모든 방송사 카메라가 집중된 가운데 대변인 육군 준장이 단상에 섰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국방부는 오늘 새벽 발생한 본부직할 부대 소속 장성에 대한 민간인의 중대한 위협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해당 장성은 공무 수행 중이 아니었으나 가족 피해 민간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실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박모 씨 외이인은 해당 장성의 신분을 인지한 후에도 지속적인 모욕과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시도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이에 군 헌병대는 피의자들을 군형법상 장성 모욕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으며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군사 법원에 기소,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군이 민간인, 그것도 재벌 총수의 아들을 상대로 군사 법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한 대변인은 잠시 숨을 골랐다. 피의자 박모 씨의 과거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국방부 조사본부는 검찰 및 병무청과 합동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수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모든 언론이 봉인 해제되었다. 검열 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늘건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단독 강철 마녀 한유진 소장, 재벌 3세의 만행에 직접 철퇴, 병역 비리까지 캔다 집중 조명. 그녀는 누구인가? UDT 지옥주 뚫은 최초의 여군. 707의 살아있는 전설. 한유진 소장. 기사들은 경쟁적으로 한유진의 과거를 조명했다. 해군 장교였던 아버지를 따라 UDT에 자원한 이야기. 남자 대원들도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지옥주를 유일한 여성으로 수료한 신화.
이후 육군으로 전군하여 707 특임단에 합류. 수많은 대테러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일화. 그녀의 경력은 소설보다 더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유리 천장을 깬 것이 아니라 강철 천장을 녹여버린 존재였다. 동시에 대중의 관심은 그녀가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 직접 개입해야만 했던 이유, 바로 그녀의 동생에게로 향했다. 기자들은 한유진의 개인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강철 마녀의 유일한 인간적인 부분을 발견했다. 15년 전 한유진이 UDT에서 훈련 중일 때 그녀의 부모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어린 동생 한유리가 홀로 남겨졌다는 것. 그때부터 한유진은 동생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가장 친한 친구였다. 동생 한유리는 강철 마녀 한유진이 가진 유일한 약점이자 그녀가 이 세상을 버티게 하는 이유, 그리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최후의 선이었던 것이다. 미친. 그냥 재벌 3세가 아니라 장군의 하나뿐인 가족을 건드린 거였네. 그것도 부모님처럼 지켜온 동생을. 박동철. 저놈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거다. 여론은 박동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선 하늘건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국방부의 병역비리 재수사 발표가 나가자마자 검찰과 국세청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 하늘건설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군납 비리와 조세 포탈이었다. 한유진이 박 회장에게 던졌던 그 서류 파일은 이미 모든 사정기관에 공유된 작전 계획도였던 것이다. 하늘건설의 주가는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모든 은행이 하늘건설에 대한 대출금 즉시 회수 말긴 컬에 들어갔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돈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다. 박영수 회장은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그가 평생을 바쳐 관리해온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몇 주 후 재판이 열렸다. 박동철은 휠체어에 탄 채 깁스를 한 팔을 매달고 법정에 나타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변호를 맡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 택시 기사의 명확한 증언, 그리고 수십 명의 SDT 대원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변호인단은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특히 장성 모욕죄가 적용된 군사법정은 그에게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피고인 박동철. 군복을 입은 판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은 부와 권력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상습적으로 린치했으며 나아가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 장성을 모욕하고 위해를 가하려 시도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치와 군 기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동철에게 특수폭행, 납치미수, 병역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12년. 재벌 3세의 단순 폭행 사건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최고형이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박동철은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외쳤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미 다른 법정에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건설 제국은 그렇게 무너졌다. 그들이 무시했던 한 여성, 그들이 커피나 타야 할 년이라고 조롱했던 한장성의 강철 같은 의지 앞에서 그들의 돈과 권력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정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차가운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몇 달 후 서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을 되찾았다. 강남의 그 흉흉했던 사거리도 깨진 유리 조각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수많은 차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한 유리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 위에 펜을 놀리며 새로운 주얼리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 남았던 희미한 흉터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그녀가 유약하고 겁에 질린 초식동물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그녀는 차분하고 단단한 심지를 가진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공포는 여전히 가끔 악몽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그 악몽의 끝은 언제나 자신을 감싸주던 언니의 따뜻한 전투복 재킷과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던 그 압도적인 등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철 마녀의 동생, 그 무한한 보호와 정의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다. 띵동, 스튜디오 초인종이 울렸다. 유리가 문을 열자 환한 얼굴의 노신사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그날의 택시 기사였다. 아, 기사님 어서 오세요. 유리가 반갑게 그를 맞았다. 그는 더 이상 낡고 찌그러진 택시를 몰지 않았다. 허허, 한 디자이너님, 작업 중이셨습니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국방부 법무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는 하늘 건설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피해 보상금과 정신적 위자료를 받았다. 그는 그 돈으로 최고급 사양의 검은색 세단 택시를 새로 구입했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 지원까지 받게 되었다. 이거 별건 아니지만 오다가 제일 좋은 놈으로 그가 쑥스럽게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 기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유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택시 기사는 허리를 폈다. 괜찮다 마다요. 그날 장군님 덕분에 내가 평생을 앓던 허리까지 국군 수도병원에서 싹 고쳤습니다. 하하, 그는 그날 이후로 한유진 장군의 광팬이 되어 있었다. 그의 새 택시 내부에는 몰래 구한 한유진 장군의 공식 사진이 작게 붙어 있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그날의 무용담을 마치 자신이 겪은 신화처럼 자랑하고 다녔다. 내가 말이야, 그 강철 마녀, 한 장군님이 조폭놈들 때려잡는 걸 바로 코앞에서 봤다니까. 그는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과 자부심을 되찾았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그날 밤은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닌 거대한 악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사이다 같은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기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려고. 아닙니다. 제가 뭘요. 진짜 영웅은 따로 계시지요. 그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같은 사람을 떠올렸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합동작전본부 B1통제실. 현 시간부로 동해상 미식별 항적. KADG 이탈 확인. 상황 종료. 한유진 소장은 여전히 그 자리, 자신의 콘솔 앞에서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작전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몇 달 전 강남 사거리에 나타났던 그날 밤의 살기 대신 평소의 냉철함과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부하 장교들의 시선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그들의 시선이 능력 있는 지휘관에 대한 경외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공포심과 절대적인 신뢰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령관이 단순히 머리가 좋은 전략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직접 적의 목을 꺾어버릴 수 있는 전사 그 자체였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모든 장병은 숨을 멈추고 칼 같은 각도로 경례를 올렸다. 강철 마녀라는 별명은 이제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그 자체를 정의하는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다. 군 내부망 게시판에는 그녀의 지휘 아래 복무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다는 병사들의 글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썩어빠진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는 정의의 아이콘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모든 부조리가 멈춰섰다. 하늘 건설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박영수 회장과 박동철 부자는 법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국가에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 그들과 결탁했던 부패한 의사들, 정치인들, 법조인들도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으로 향했다. 한유진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대한민국 상류층의 부패한 카르텔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파도가 된 것이다. 밤늦게 한유진은 비일 통제실을 나와 자신의 관저가 아닌 서울 시내의 작은 스튜디오로 향했다. 그녀의 지휘용 SUV가 멈춘 곳은 유리의 작업실 앞이었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다. 언니 유리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늦었네. 유진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건 새로 만든 거야. 그녀의 시선이 작업대 위에 놓인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한 형태의 은색 목걸이에 닿았다. 그것은 마치 방패 같기도 하고 날개 같기도 한 디자인이었다. 유리가 웃으며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응, 제목은 강철 날개야. 그녀가 언니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언니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나를 지켜준 언니의 날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유진의 피부에 닿았다. 유진은 말없이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예쁘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오직 유리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철 마녀가 아닌 언니 한유진의 미소였다. 그녀는 동생이 그날의 공포를 이겨내고 그것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킨 것이 대견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진정한 승리였다. 두 자매는 더 이상 그날 밤의 악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다가올 주말에 함께 볼 영화에 대해, 새로 생긴 맛집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범한 자매들처럼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한유진은 기꺼이 강철 마녀가 되었던 것이다. 새벽녘, 유진은 동생의 스튜디오를 나와 다시 지휘 본부로 향했다. 그녀는 옥상 전망대에 서서 저 멀리 훈련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아침 훈련을 시작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강철 날개 목걸이가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다시 강철 마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인 유리를 지켜냈듯이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더 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조국의 영토와 영공을 굽어보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평화는 돌아왔다. 그리고 그 평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바친 숨겨진 영웅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 목소리 톤이 바뀌며 낭독자가 시청자, 청취자에게 직접 말을 건넨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슴이 시원해지는 사이다 한 잔을 마신 기분이 드셨습니까?
진정한 힘은 언제나 시끄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 택시 안에서 지쳐 잠든 평범한 여성의 모습으로, 혹은 그 여성을 지키는 조용한 보호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짓밟으려는 자들은 오늘 박동철 일당이 마주한 것처럼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힘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더 강력한 이야기들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통쾌하셨나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다음 참교육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